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영국 어리키대학교 문화정책학에서 박사를 받은 변영건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체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포니정 재단에서 지원은 2021년부터 받았고요. 2025년 박사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작년 봄에 사실 제가 논문 바이바, 저희는 바이바라 부르고 미국에서는 이제 디펜스라고 부르는데 디펜스 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더니 이제 학술 연찬회에 참여하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긴 4,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4, 5년의 기간 동안 지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신 포니정 재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큰 도움으로 잘 마무리한 제 연구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를 권리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문화는 인간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누구나 차별 없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교육과 건강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기회를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발휘해서 내가 그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적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신체 건강을 위해서 우리한테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하고 있고 열심히 행하고 있죠. 하지만 나의 정신 건강이나 인간 성숙을 위해서 예술 향유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 권리를 다룸으로써 이런 사고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또한 문화가 도덕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말은 평화학의 대가인 폴 레더락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우리 모두 사실 혐오와 갈등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 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여기다가 이제 사회통합이라는 얘기를 적어 놓았는데, 문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회통합이라는 말은 모두를 하나로 묶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각자의 문화가 호혜적인 관계에서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창의성을 발휘해 그 방향과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에서 문화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은 사실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학술적으로는 우리에게 아직 통용되는 정의는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인권의 개념, 사회적 권리, 경제적 권리, 1인 1표로 대표되는 정치적 권리, 이런 것들이 처음 태동한 게 1948년 저 선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인데, 문화권 자체도 당시에 처음 언급이 같이 되었었습니다. 이 선언에서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뭔가 사람들 개인에게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라고 열망에 베이스해서 이렇게 개발된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법,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국제법이나 국제선언, 합의, 모든 이런 것들이 문화권을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수사적이고 또 선언적이고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개발은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문화권이 무엇인지를 찾기에 앞서 저는 문화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문화권 침해 상황을 그리고 저는 차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학이나 법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의인데요. 차별은 보호 특성에 기반한 부당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보면은 보호 특성이라는 것은 민족, 인종,
뭐 국적, 언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문화적인 용어로는 문화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고려해 봤을 때 부당한 대우가 언제 일어나냐를 생각해 보면 항상 특정한 문화적인 맥락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여기에서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여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별다른 뭔가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서구권 나라에서 있으면 아시아인, 동양인, 한국인이 됩니다. 그때 생기는 다른 역학이 발생하고 차별은 그런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이 문화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문화 영역이라는 곳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문화권을 이야기해야 할까를 했을 때 이것은 제가 연구에서 활용한 정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고정된 정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문화 권리를 다음에 3가지 영역으로 살펴봅니다. 문화적 표현, 접근성, 정체성 이렇게 3가지입니다. 각 영역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치가 또 있습니다. 문화적 표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합니다. 접근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때 문화적 권리의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이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이나 집단이 하나 이상의 문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그러니까 아시아, 한국인 여성인 자와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의 정체성이 한꺼번에 있는 거죠. 이는 차별의 교차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제가 개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화권을 정책 연구의 관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건데요. 3가지 질문을 던져서 과연 이 문화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보고자 했습니다. 문화 정체성의 영역에서는 그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한 사회 내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존재가 허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째로 문화적 표현의 관점에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들의 목소리가 그 사회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3번째로는 문화 접근성의 차원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어떤 문화적 접근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는가, 그것이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장애물이 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표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영역이 분리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차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전통 무용을 실현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 경우에는 한국 무용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그 문화 정체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분은 그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에서는 접근성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사실 현재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분리되어서 보여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권리를 실현하는 환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사용했던 개념은 문화 자본과 역량 개발이라는 2가지 접근입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문화 자본은 이제 브루디에가 개인이 소유하고 보유한 문화 자본이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라는 관점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가 만약에 문화 자본이 격차를 만들어내는 거라면은 모두를 위해서 문화 자본이 공공재처럼 더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접근은 정책적으로 시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기보다는 조금 더 은연중에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생각하는 문화자본의 핵심은 사실 역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것이랑 문해력이 있는 것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심지어는 내가 창조하고 표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집 옆에 박물관이 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곳을 경험할 수 있는 나에게 관심, 흥미, 그다음에 이해, 또 혹은 내가 그동안 장애물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가볼 용기까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문화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는 문화 담론 분석이라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문화 권리, 차별, 자본 모두 담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뽑아내고 분석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 담론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례로는 이제 두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광주를 선택했고 영국에서는 요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두 도시 모두의 연고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두 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두 도시 모두 인권 도시라는 선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네스코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광주는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 안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아까 시조에서도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강한 영향이 있고요. 요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유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도시의 산업을 사실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관광 산업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에서 전 한 달 반, 2달 정도 이제 머물렀었고, 75명을 인터뷰했고, 한 100여 곳 정도를 가서 관찰했습니다. 우선 문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차별의 경험이 도시에서 어떻게 내러티브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지금 뽑아온 건데요. 요크 같은 경우에는 1190년에 유대인 학살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타워, 여기 클리포드 타워라고 부르는데 그곳이 이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고요. 사실 아이러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잔디밭에도 누워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공간이고. 두 번째는 반가톨릭주의가 굉장히 심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크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교회 역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말하자면 주교 중에 한 명이 머물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성지순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교회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성공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기존의 카톨릭은 조금 탄압을 받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많은 교회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성공회로 개종하지 않는 모든 기관이 파괴되었고 그러한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 내부에서 발생한 차별이 내부의 특정 집단을 향하는 차별로 그 도시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혹은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도시 내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1000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시기에서는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영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요크에 산다고 하면은 왜 거기 사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집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도시 내에 해당 공동체에 대한 서사가 매우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에 대한 그 문화유산은 남아있지만 이 공간을 제외하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 유대인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도시의 내러티브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가지고 있는 차별의 경험은 외부에 의한 광주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을 도시의 내러티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했던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도시 안에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윤리적으로나 항상 정의로운 편에 서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인식이 있고요.
연대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머물렀던 시기에 이제 미얀마 사태가 일어났었던 시기였는데 광주 분들이 직접 미얀마를 가기도 하고 미얀마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사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 의식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차별의 경험은 사실 굉장히 근래의 경험인 겁니다. 다른 차별의 경험에 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 차별의 경험은 문화유산을 파괴하거나 이런 식의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강한 사회적 책임감과 이거에 대한 강한 윤리적 의식 때문에 자원 배분에서의 이슈가 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정책의 자원이 100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부분이 그 차별의 역사를 다시 재구성하고 승화하는 데 이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들 또한 내가 이 이야기를 다뤄야 한다는 강한 책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 내에서. 하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어쩌면은 조금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차별 사례를 보았던 것이고요. 현재의 차별을 보면은 제가 봤던 사례는 인종이나 성소수자, 난민, 여성, 민족, 장애의 유형에 관한 차별을 살펴봤습니다. 각 차별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화권의 권리 영역에서 보았을 때는 문화적 표현에서 발생하는 형태는 주로 개인이 반대나 괴롭힘, 혐오 발언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문화적 표현은 특히 뭐 성소수자 같은 분들은 분리된 공간에서 특정한 행사에서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을 때 그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보다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문화적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장벽도 경험하지만 심리적인 장벽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주민 분들을 만났었는데 이주민 분들이 거기 이제 광주에 가장 큰 문화시설이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땐 그 공간에 가서 잔디밭에 누워서 나의 남편과 놀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아시아 문화전당의 핵심 콘텐츠는 그 공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접근성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그거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을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킬 만큼 경험이 그동안 부족했던 거고 그것에 대한 지원책도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정체성과 같은 경우에는 한 존재가 사회에서 부정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되거나 간과됩니다. 이 표현은 명백하게 드러난다기보다는 조금 가리워진 상태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차별에서 확인했던 그런 문화유산의 파괴라든가 내러티브의 감소,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현대의 차별을 그러면 그냥 놔둘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도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한 이유는 인권도시와 문화정책 그 두 가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곳이 저는 문화 권리라는 개념이 지금 아직 정책적으로 차용이 안 된 상황에서 가장 문화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이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했지만 이 차별에 대응하는 구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문화 자본의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고요. 브루디에가 말했던 문화 자본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체화된 문화 자본이 있고, 객관화된 문화 자본이 있고, 제도화된 문화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체화된 거는 이제 인식이나 이해, 뭐 가치관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객관화된 자본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제도화된 문화 자본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문화 영역에서 제가 확인한 것들을 이렇게 넣어봤고요.
인식, 이해, 가치관, 관습의 관점에서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은 의향, 예향의 도시라는 정체성, 그다음에 민주, 인권, 평화라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슬로건에서 시작한 말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볼 수 있고, 요크 같은 경우에는 강한 시민사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특정 집단에게 차별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 내에서는 그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혹은 적극적인 그러니까 자선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현재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도시에서 또 하나 설명을 못 드린 게 이 도시 출신의 기업가,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연구를 이어갔는데 그분이 복지 정책의 기틀을 만든 사람입니다. 영국의 정책 영역에서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측면이 같이 이제 인식과 이해, 가치관, 관습의 관점에서 문화 자본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객관화된 문화 자본은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뭐 시설, 문화 시설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 유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영국 교회의 상징이라서 그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투어리즘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것들을 이제 객관화된 문화 자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 정책, 예산, 기관, 또 담론의 장, 그러니까 소통이 일어나는 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지역이 같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정책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과 대학이 많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거였는데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이는 담론의 장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의 영역에 있고 하나는 문화의 영역에 있었는데 문화의 영역에 있는 것이 요크 컬처 포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기관 혹은 아티스트, 뭐 문화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고요. 그다음에 인권도시 네트워크라고 해서 뭐 요크 대학교나 인권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항상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화 자본들을 가지고 이제 차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문화권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었습니다. 요것은 제가 그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 자본이 활용되는 구조를 보았을 때 두 도시의 유형을 이렇게 분리해 본 건데요. 기관 중심의 제도형 모델인 광주와 시민협치 중심의 거버넌스 모델인 요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모델이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나 그 도시 내 행위자들 간의 역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실제 정책을 운영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본인들의 도시에 어떠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들고 온 개념입니다. 제 연구는 이 두 도시를 살펴봤지만 두 도시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례를 통해서 저는 도시의 문화, 사회 정책 행위자, 관여자들이 갖춰야 할 시각과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도시와 사회가 각 정체성 그룹을 그 사회 내에 주류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문화 자본,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화 자본은 이러한 방향을 실현하는 데에 조건으로서 조성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화정책 행위자들을 위해서 만든 프레임워크인데요. 정책 개발에 있어서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 디자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 칸으로 나눴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중간적으로 일정 부분 나는 우호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100% 그 주류 집단과 같은 수준의 문화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주류 집단을 일단 가장 최적 환경에 있는 집단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각 정체성 집단을 위치시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주민들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문화정책에서
표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문화기관을 갔을 때, 박물관을 갔을 때 본인들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물론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죠. 이게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접근성의 환경의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에 가는 물리적인 제약은 없으나 심리적인 제약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저기 조금 밑에 있겠죠? 정체성 집단 A. 그러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깊은 정책 개입이라고 표현한 게 있고 얕은 정책 관여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요. 깊은 정책 개입이라는 거는 그 해당 정책성 집단을 적극적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 정체성 집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정책을 광주가 안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 정책이 또 개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얕은 정책 관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권력, 힘을 배분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유하거든요. 미술관에서 작품을 살 때 한국 작가 작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작품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회 이런 데에 해당 정체성 집단의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권력을 나누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상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바이바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국제 단위나 국내 단위 컨퍼런스에서 한 4-5차례 정도 공유를 했었고 또 논문을 영어랑 한국어로 한 편씩 만들었었는데요. 관련해서 받은 피드백을 보았을 때 제 연구는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던 문화 권리를 실질적인 정책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고 그다음에 문화정책이 현장과 이론을 연결짓고 있으며 더불어서 차별이라는 개념을 문화 권리와 연결지어서 문화 영역의 논의로 끌어왔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까 문화 담론 분석이라는 것은 원래는 저희 영역에서 사용되는 연구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미디어나 인류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연구 방법을 저희 영역에서 적용해서 발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문화정의로서의 탈식민지화라고 해서 영국 박물관 중에 이제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한국과 중국 컬렉션을 분석하고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대표되고 있는지, 그래서 동아시아가 서구 박물관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이제 기본사회와 관련된 문화정책의 방향을 조금 연구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장애인 접근성 제고 관련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